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둔 만큼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던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어져 온 논란에 대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임기 내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부 판단과 상관없이 재판은 중지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임기 내 재판 진행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바꾼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만큼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차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 판단이란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공선법 외 다른 재판도 있는 만큼 대통령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임기 내 사법 리스크 논란이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법원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렸다며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는 배경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한 여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거냐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07석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진짜냐고 물으면서 물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바로 첫 회의까지 연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때문에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다음 회의 전에라도 대책을 보고해달라며 물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우선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전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추경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따져본 뒤 세부 계획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신속한 물가 안정을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 물가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출범 즉시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해 물가 안정화에 나선 이재명 정부. 민주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란도 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급난이 되었습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35조 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던 만큼 1차 추경 14조 원을 제외한 20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 진작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에만 13조 원가량이 들 거로 추산돼 2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기간 30조 원 규모 추경을 공약했던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 국민 지역 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해왔던 만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등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내홍 격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수습책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뒤 두 번째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선 9월 전 개최에 다수 의원의 공감대가 모였지만 많은 분들께서 전당대회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 이전 또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쇄신안 관련 파열음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과정을 들여다볼 당무감사 제안에 대해선 발언 때에선 다수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사퇴 촉구 목소리까지 분출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재심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일부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발 쇄신안에 당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거나 친윤계는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아직도 친윤들이 그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내용 확산 기류에 김 위원장은 본인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여부, 탄핵 반대 당론 무효 등을 묶어 당원에게 의사를 묻자는 역제안을 던졌는데 다수 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 과정으로까지 번질 경우 내부 균열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국민의힘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아침 7시 2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4패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산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돼 출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4패터널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 정체가 발생된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일산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돼서 출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아침 7시 20분쯤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4패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안쪽에 그 4패터널 안쪽의 CCTV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산 방향 차로가 일부 통제돼서 출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에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지난 4월에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년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에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 확대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 감소로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4개월째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졌지만 지난 3월에 경상수지 흑자가 91억 4천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흑자 폭이 한 달 새 34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가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서비스 지급 급증으로 대폭 확대됐고 외국인 배당 증가로 본원 소득 수지도 적자로 전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대선 뒤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 한 달 만에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상부가 군에서 대통령을 뜻한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증인으로 나온 특전사 간부 진술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는 어떻게 봤는지 등에 대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여단장이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끼로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자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여단장이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포함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장소로 지목된 화상회의는 계엄 당일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료를 받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는 데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도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기간과 대상을 다시 한번 구체화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7번째 재판은 오는 16일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내란 특검 출범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방해와 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현재 매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경호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내란 특검 출범에 대비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또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RM과 B가 1년 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오늘 전역합니다. 내일은 지민과 정국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완전체 BTS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지금 군부대 앞은 아닌 것 같은데 전역한 BTS 멤버들이 그곳으로 모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멤버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RM과 B입니다. 그룹의 리더 RM은 화천 15사단에서 B는 춘천 2군단에서 각각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부대가 서로 달라 소속사에서 이곳 강원도 춘천의 한 공원에서 전역 축하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공식 전역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제 주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국내 팬들도 조금 보이고요. 해외 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건데요. 이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앞서 소속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에게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팬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룹 BTS 곧 완전체로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맏형 진이 멤버 중 처음으로 군복무를 마쳤고요. 이후 지난해 10월 제이홉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RM과 B가 전역합니다. 내일은 육군 5사단에서 지민과 정국이 국방의 의무를 마칩니다. 사회복무요원인 슈가까지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면 멤버 7명 전원이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전역한 멤버들이 이달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모두 마치지만 완전체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이곳 행사장에 앞서 전역한 멤버가 마중을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전역한 멤버가 이 자리에 도착하면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도 저희 YTN이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닷새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현황과 대책을 잘 챙겨서 다음 회의 전에라도 빠르게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물가가 올랐다, 특히 뭐 계란값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 민생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고물가 대책 외에도 어떤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라는 어떤 효과적인 대책 마련 주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전부 다 챙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사실 이 비상경제점검 TF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 지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들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숙제 검사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회의할 때는 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까지도 대동하라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만큼 뭐 이 대통령이 초반에 경제 문제를 디테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물가 관리를 지나치게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 YTN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지라면 95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더군요. 편의점에서는. 온라인 마트에서는 지금 개당 한 500원 안팎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물가 관리를 하면서 가격 찍어 누르기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라면을 비롯해서 뭐 과자값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거리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니면은 앞으로는 다시 또 가격을 올리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책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추경을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13.8조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또 20조 원대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도 써야죠. 그런데 그것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또 작년 세수 감소가 30.8조 원이라고 하는데 추경을 2번을 함으로써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합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재정 안정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제 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물가관리 TF도 구성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신 만큼 네.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어떤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 정이 합심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입법 과제라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사실 신속한 대책 마련에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당으로서 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이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 국회와 이 정부 간에 합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야당과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말 속도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의 추경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추경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20조에서 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우선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데 의중이 있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경안이 마련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계 총수들도 만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기업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듣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대 경제단체장 또 5대 그룹 총수 아마 이런 인사들을 초청해서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정을 보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바로 출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점상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결국 관세 협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듣고 특히나 어떤 품목별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점에서 정말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제 얘기와 관련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대통령 관저만천을 다녀온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통령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저를 나오면서 몇몇 의원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통령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선물용으로 이 시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 시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제작이 되어 왔었던 거고요. 네. 사실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시계가 언제 제작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고 계엄의 여파로 이렇게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기념품의 현황이라던가 네. 아니면 제작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주문하거나 지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뭐 큰 우선순위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시계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어떤 뭐 선물을 할 때에는 사실 시계 외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뭐 찻잔이 있을 수도 있고 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제작이 되곤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 이야기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말을 많이 바꾸셨습니다만 정말로 이 시계 안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정권 초반에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 국민들께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요. 그 정권이 출범하고 16일째 되는 날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냐면 총무비서관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들 식비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국민들께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시점에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 좋은 의지입니다만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의 핵심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늘 잊지 말아주시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네. 부분은 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생경제 TF 바로 1호 지시로 해서 계속 지금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 지켜보시면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대통령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안. 이거를 상정해서 의결할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좀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된 거부권의 행사도 있었고 사실은 좀 차질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0일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법 공포를 할 예정이고 네. 이 뒤에 보면 이 절차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특검 공포 이후에 2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 3일 내에 이제 민주당과 아마 이제 조국혁신당 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통상적으로 특검이 공포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거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시점은 뭐 공포된 시점부터 해서 한 달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들입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그 특검도 그렇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혹들을 다 담고 있는 뭐 주가 조작부터 뭐 여러 가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시간이 늦춰질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이 특검 후보자 뭐 추천 의뢰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물색 중인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검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래 특별검사제도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매우 특이하게도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게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최순실 특검법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고 그것을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헌재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죠. 당시 합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판시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야 대표가 합의로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네. 또 특검 추천권을 배제된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그 입법 논의 과정에 다 참여를 했고 투표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갖지 않은 정당도 사실상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사 대상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갖는 거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인데 또다시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대단히 모순입니다. 만약에 특검을 정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대법원장 추천과 같은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고쳐서 발의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거는 전례가 없던 일이고요. 또 파견될 검사 규모만 최대 120명이더라고요. 다른 일반 사건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 사안 하나하나의 중대성이 있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진상 규명의 필요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의 중요성이 좀 더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한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한 적 없는 교섭단체 의 특검 추천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그 정당에서 어떤 추천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립성이라던가 공정성을 생각했을 때 특검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건들이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때만 해도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제3자 추천안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어떤 수사상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과 우려 혹은 이것이 재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수사권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결국에 보면은 뭐 거부권이라든지
없이 여러 가지 뭐 반발에 막혀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특검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마도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제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적어도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법문에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섭단체는 결국 민주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3개의 특검법이 전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편 어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제 밝혔는데 아무래도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꺾은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사실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지난 5월 15일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 두었다가 그것도 민주당으로부터 공개적인 압박이 있은 후에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스스로 사법 독립을 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을 그것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판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이 조치로 인해서 법원의 독립은 대단히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남은 사건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위증교사 이런 사건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가 되죠.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재임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5건의 재판은 모두 그러면은 정지가 될 걸로 보시나요? 개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공동 피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라든가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공동 피고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재판부가 다소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시켜서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헌법 84조가 그런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가?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 이 부분들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만 맡겨서 어떤 앞으로의 일정들을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대통령을 사법 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정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 저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 그러니까 서울고법의 결정은 저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외에 약간 남아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논란의 여지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이런 모든 변수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불필요한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꾸만 이 헌법 84조 논쟁을 대선 전부터 사실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꺼내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헌법 84조를 가지고 논박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해주셨고 이 문제 헌법 84조 논쟁을 벌이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만들어지는 것 혹은 야기되는 것 혹은 초래되는 것 이런 상황들은 전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네거티브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내부 쇄신이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논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서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파 3사가 대선 당일에 심층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20명에 1명씩 투표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선별해서 출구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 응답자 중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람이 63.9%, 중단해야 된다는 사람은 25.8%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42.7%, 재판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44.4%로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상당히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헌법 84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3가지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라고 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써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본인의 대통령 직무집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받고 있던 재판들을 모두 정지시켜라. 이런 취지의 규정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법원에 시간을 쓰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전 좀 의문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 굉장히 위중한 시점이고 나라 안팎의 위기가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 정당에서 압박해서 뭐 법원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법원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헌법 84조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재판부 별로 저는 이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의 이유가 공개되어야 됩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조치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보관을 통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2줄짜리 공지가 나갔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설명 자료 한 장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논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른바 명심을 따를 적임자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두 후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각 단둘이 찍은 사진들도 올렸더라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합을 잘 맞추겠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수순대로 이제 선거운동을 다들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여의도에서 불리기도 합니다. 의원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고 이번 또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선택도 일부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의 표수만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거운동을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당원들을 대상으로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질 공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리거나 대통령의 어떤 뜻이 전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것이 이번에도 대통령실에 가서 만찬을 하는 경우에 이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을 또 양쪽에 앉히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앉히고 누군가는 가까이 앉혔을 때 그것을 약간 명심이 어디에 실렸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좀 차단하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선거는 그동안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께서 뭐 지도부를 하시면서 혹은 당 안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들을 기반으로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들 역시도 각 의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모습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체제 등과 관련해서 어제 5시간 넘게 의총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애초에는 오늘 의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취소까지 된 상태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의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어제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요, 그 당내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오로지 당의 미래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 또는 개파 이익 이런 것들은 전혀 앞세워서는 안 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의 의원들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 물론 세부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적어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는 것, 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때늦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4월 4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했을 때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미 대선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도 평가하시던데 이건 8월 16일도 아니고 거의 9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문제 삼으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이 아니라 때를 미는 쇄신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이 변화와 개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그 길에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과거에는 우리 정치의 문법상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한동안 휴지기를 갖거나 또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이랬는데 2017년 대선이 끝나고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로 약 2달 내지 석 달 만에 바로 복귀하면서 그런 공식들이 많이 깨졌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사가 생산되고 있고 현충원에 공개적으로 참배를 하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그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있는데 본인은 그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서초역 7번 출구 일대를 지나가면서 그 현장 일대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지점마저도 있습니다. 즉 김문수 전 후보가 본격적으로 당권에 도전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유통일당이나 혹은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극단적인 세력이 당내에 대거 들어와서 당이 점점 더 극단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씨할 수 있을 만한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행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인 어제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정상통화로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통화는 낮 12시부터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취임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정상통화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민감한 과거사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보다 먼저 이뤄졌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조속한 만남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연이은 양자 회담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하고 히토리와 첨단 기술 등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산업의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의 수출 통제를 주요 의제로 6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났습니다. We are doing well with China. China's not easy, just like your home country is not easy there. 미국은 중국이 히토리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 자석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토류 통제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기 엔진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양국 간 수출 통제 완화를 의제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긴장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The market is getting more and more comfortable that tariffs are not going to be the end of the world. The number of searches on Google for the word tariff has dropped by 87%. 실제로 5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는데 관세 전쟁 휴전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반면 JP 모건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 둔화 조짐도 보인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월 도매 재고는 9,087억 달러 수준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해 고율의 관세 부과 전에 재고 급증이 물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로 장중 한때 2,8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84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2,867.27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가 2,860선을 돌파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이후 기관의 차익 실현으로 상승폭이 주춤하며 2,850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의 매수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00억 원과 7,2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하루 동안 1조 원 가까운 9,7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달여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했다가 5만 9,8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도 각각 2%와 4%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 2,850선으로 뛰어올라 상승폭이 줄어들 순 있지만 당분간 훈풍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코스닥 지수도 1% 뛴 764.21로 마감하며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1,350원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 재추진과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는 연고점을 연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가공식품에 이어 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역시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을 비교하다 그냥 내려놓는 소비자. 포기한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자꾸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소고기 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부들이 정말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6.2%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 내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많이 올라버린 달걀은 산란계 고령화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당장 가격 안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달걀은 최대 18.5%, 소고기는 8.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우도 사육 마리수가 줄어 3분기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2.7%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3분기 거새우 지육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킬로그램당 19,000원 내외 수준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돼지고기 10,000톤, 계란 가공품 4,000톤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마트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엔 강도 높은 처벌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과 삼겹살 등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미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 좀처럼 잡히지 않는 축산물 가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새벽 흉기를 들고 서울 강동구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몸싸움 끝에 남성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서울 강동구 길거리에서 경찰관 4명이 젊은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남성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고 경찰은 진압봉까지 동원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남성을 설득합니다. 경찰들이 제압에 나설 때까지 남성은 흉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새벽 2시 20분쯤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잠에서 깼죠. 주민들 다 깼을 겁니다. 아마. 뻥뻥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총소리처럼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한 가운데 연기를 마시거나 타박상 등을 입은 6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부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0분 만에 진화를 마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물 위로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밤 11시쯤 인천 용현동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은 모두 불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 대우건설 인수 등 도약을 거듭하며 중흥그룹 핵심 회사로 도약한 중흥토건. 그 뒤에는 지난 10년간 일감 몰아주기에서 나아가 공짜로 빚 보증을 서줘 돈길을 터준 아버지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재계서열 21위, 자산총액 25조 그룹 총수 일가가 부당 지원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과징금은 1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중흥토건이 낙찰받은 광교 신도시 주상복합용지입니다. 정원주 부회장이 대주주인 중흥토건은 자산 총액에 육박하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고 이곳에서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창선 회장이 대주주인 중흥건설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런 시공 지분이 없는데 공짜로 연대 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렇게 중흥토건과 계열사 6곳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흥건설로부터 3조 2천억 원 규모 무상연대 보증과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걸 디딤돌로 2조 9천억 원 대출받아 12개 사업에서 6조 6천억 원 매출을 올렸고 1조 700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2억 원 가치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은 대우건설 인수는 물론 자산 총액 5조 4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그룹 내 자산 총액의 87%를 차지하는 핵심 회사가 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 보충 약정을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 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징금 180억 원은 중흥토건이 공공기관 보증을 받았다면 내야 했을 수수료 가운데 가장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정원주 부회장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만 해도 지난 10년간 배당금과 급여 등 700억 원이 넘는데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충분히 공감하고 억제력 확대를 위해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충분히 입장을 소명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RM과 B가 1년 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잠시 뒤에 전역합니다. 내일은 지민과 정국도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완전체 BTS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군부대 앞이 아닌 것 같은데 전역한 BTS 멤버들이 그곳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멤버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RM과 B입니다. 그룹의 리더 RM은 화천 15사단에서 B는 춘천 2군단에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부대가 서로 달라 소속사에서 이곳 강원도 춘천의 한 체육공원에서 전역 축하 행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면 전역한 멤버가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잠시 제 주변을 좀 보여드리면요. 팬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국내 팬들도 조금 보이고요. 해외 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팬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앞서 소속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에게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팬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멤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룹 BTS 곧 완전체로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맏형 진이 멤버 중 처음으로 군복무를 마쳤고요. 이후 지난해 10월 제이홉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RM과 B가 전역합니다. 내일은 육군 5사단에서 지민과 정국이 국방의 의무를 마칩니다. 사회복무요원인 휴가까지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면 멤버 7명 전원이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전역한 멤버가 이 자리에 도착하면 팬들에게 저녁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도 저희 YTN이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6월 10일 뉴스업 주요일정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제38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에 여야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 뒤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질문과 현장 질문 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룹 BTS가 오늘 멤버 B와 RM을 시작으로 이번 달 모두 병역의 의무를 마칩니다. B와 RM은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시 모처에서 함께 저녁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일정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3대 특검법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요? 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 주요 안건이 된 겁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 법안인데요.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과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제거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검증 정보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공적 라인에 맡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 통화했는데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따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양자 간 별도 만남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자 회의여서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서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두 정상이 G7에서 만나면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마친 만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한미일 협력에 더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만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통화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40여 년 전 남영동에서 고문 피해를 입은 유동우 씨는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역사와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빛 벽돌과 좁고 긴 창문이 눈에 띄는 건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7,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던 유동우 씨는 1981년 8월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남영동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수사관이 권총을 갖다가 내 옆구리에 탁 대면서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면 이걸 갈겨버릴 거야. 그래. 유 씨는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대해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이려다 반국가 단체로 조작된 항림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대공분실에 끌려와 경찰에게 들은 첫 질문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 공산주의자지? 공산주의자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사회주의자야? 이후 대공분실 5층 조사실에서 폭행과 고문이 이어지며 같은 질문이 반복됐는데 경찰이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리 딱 그렇게 그야말로 틀을 짜놓고 거기다 끼 맞춰서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고문 들어오고 막 두들겨 패니까 계속 그 싸움이에요.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했던 509호 조사실에는 당시 고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바닥이 고정된 의자, 물고문을 위한 욕조, 바깥 세선과 차단된 좁은 창문까지 지금도 그때의 참혹함이 느껴집니다. 허위 자백을 하지 않으면 3층 특별조사실로 끌고 갔는데 여기에도 사람을 구타하고 정기 고문하기 위한 장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 씨는 이런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한 달 동안 고문으로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갔고 몸과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도 피해자인 자신이 위축되는 게 싫었던 유 씨는 대공분실이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탈바꿈한 뒤 경비와 해설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알려왔습니다. 늘 공포의 대상이죠. 이쪽을 쳐다보기도 싫고 왜 이게 이 건물만 내가 위축이 되고 내가 피해야 되고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간직한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가 400명에 달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유 씨는 이제 이곳이 민주주의를 억압한 국가폭력을 잊지 않고 계속 진실을 파헤치는 현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도 일깨우고 교훈도 주고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창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에 오른 걸 축하하며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오늘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또 한 번 특별한 순간을 맞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됐다며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025년 6월 9일 오후 4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과 에이펙 준비 현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장관 등의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SNS 그리고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 추천 대상으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그리고 장관 같은 주요 공직자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그룹 BTS의 멤버 B와 RM이 오늘 팬들 앞에서 저녁 신고를 합니다. 이번 달 멤버 모두 군필이 되는 방탄소년단의 제2막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RM과 B가 전역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소속 부대는 다르지만 오늘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2023년 12월 달에 이제 군대에 갔거든요. RM 씨 같은 경우는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를 했고 B 씨는 2군단 군사경찰의 특임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오늘 동시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진 씨하고 제이홉 씨는 지난해 전역을 했고 오늘 그 RM 씨, B 씨 전역하고 내일 지민 씨하고 정우 씨가 전역하거든요. 예. 그리고 슈가 씨가 이달 21일에 소집 해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달로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다
사회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과연 그런 완전체 컴백은 언제가 될지 거기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진이 전역할 때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네. 그때는 RM이라든지 다른 멤버들이 휴가를 내고 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RM이 또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해서 웃음을 네.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역한 멤버들이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전역한 멤버들의 뭐 스케줄 문제가 아마 겹쳤을 것 같고 지금 진 씨하고 제이홉 씨가 다 솔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솔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다양한 스케줄에 거의 치여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의 경우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직 전역하지 않은 멤버들의 경우에는 저 장소에 나타나려면 뭐 휴가를 내야 될 텐데 그것도 뭐 각 부대 사정마다 좀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뭐 몇 명의 멤버들이 모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현재 미지수인데 어쨌든 소속사에서는 사고 우려로 아무런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팬들은 좀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증시가 개장했는데요. 이 부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나흘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피가 0.59% 오른 2,872포인트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0.48% 오른 767포인트로 문을 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2.9원 내린 1,353.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하재근 평론가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별도의 행사장을 마련해서 지금 이제 팬들과의 이제 전역한 멤버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자 일단 BTS 완전체를 지금 K-팝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열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스타가 갑자기 군대에 가서 활동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망하고 뭐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방탄소년단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각 국에서 지금 방탄소년단의 그 복귀를 환영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기보다 움직임이 굉장히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세계 대중문화 산업이 시작된 이래 세계 넘버원 스타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경우도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사적인 그 특이한 사건을 이번에 당한 것인데 그런 만큼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열기가 방탄소년단을 기다리는 뜨거운 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시 뒤에 전역하는 RM과 뷔가 이곳으로 지금 이곳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 장소로 와서 팬들 앞에서 전역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전역하는 순간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곧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미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앞으로 오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지금 뷔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전역해서 이곳 춘천에 있는 체육행사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전역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환호성이 들리는데요. 자, RM도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지난번에 지인의 전역식에서 보여줬던 그 색소폰 연주를 지금 본인의 전역식에서도 자축하는 의미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RM 씨가 지난번에 그 지인 씨 전역할 때 그때 색소폰을 들고 나와서 깨방정의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역시 본인의 전역식에 스스로 또 색소폰을 들고 나와서 저런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옆에서 뷔 씨도 조금씩 뭐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고 특히 팬들이 저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반가워할 게 뭐냐면 저들이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 막 번아웃이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에너지가 고갈됐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막 했어서 팬들이 막 걱정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발랄하고 막 깨방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들이 완전히 군대에서 충전을 했구나. 아주 활발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자 RM과 뷔가 전역하는 현장을 지금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여러 팬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 행사장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BTS가 이제 이달에 모두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RM과 뷔가 전역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지민과 정국이 전역합니다. 이 두 사람도 동반 입대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멤버들이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입대할 때도 이제 같이 입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기도 같이 맞추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아마 사전에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이달로 모든 멤버들이 다 이제 전역하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멤버들이 함께 아마 컴백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 세계 유수의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곡을 받고 고르고 이제 연습하고 뭐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올해 하반기 때는 준비를 한 다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컴백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RM과 B 본명으로 보면 RM 김남준 병장 그리고 B 김태형 병장이 지금 찾아주신 팬들에게 여러 각도로 돌아가면서 저녁 신고를 하면서 지금 경례를 늠름한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궁금한데 일단 두 사람 얼굴 무척 밝고요.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어떤 그 설렘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마이크가 설치되고 있고요. 자, 이제 21일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까지 소집 해제가 되면 이제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마지막 팀 활동을 한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팬들과의 만남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전역한 15사단 본부근무대 군악대 소속 병장 김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전역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가장 짧은 또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군복무 하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뒤늦은 나이에 가서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전방과 또 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냥 사실 와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군대를 진작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필자분들과 주변의 군필자분들과 더욱 또 친해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또 후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조금만 잘 버텨서 또 사회로 나와서 건강하게 같이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미분들께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와서 사회 BTS의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롭. 안녕하십니까. 2군단 직할부대 쌍용 특임대 병장 김태형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일단은 저는 군대 오고 난 후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잡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남준 병장도 말했다시피 지금 저희 부대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신 간부님들 그리고 용사들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훈련해서 무사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쌍용 군사경찰 특임대, 군사경찰 대테러 특임대 정말 간부님들, 용사들 정말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사회에 나가서 좋은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그리고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 뭐 똑같을 것 같은데 무대죠. 네, 공연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네,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만들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RM과 B가 전역을 하고 지금 팬들 앞에서 미디어 앞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평론가님, 마이크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인기를 실감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활동하는 기간에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대해서 느꼈다. 그 덕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후임들에 대한 걱정도 했는데 정말로 전역하는 선임의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다려준 팬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멋진 무대로 돌아오겠다라면서 컴백을 시사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사실 지금 이제 13일부터 그 BTS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멤버들이 잠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BTS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가 이미 이제 열렸는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예. 오는 13일, 14일에 그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전역한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추측 내지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정해진 건 없고 너무 또 멤버들한테 압박을 가하면 안 되거든요. 군대에서 막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팬들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혹시나 거기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제이홉 씨가 또 그 근방에서 공연을 하는데, 앙콜 콘서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콘서트장에서 혹시 또 뭐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기대와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역하면서 지금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RM이 어느 때보다 이 색소폰을 열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역을 자축하는 모습, 그리고 꽃다발을 안고 기뻐하는 뷰의 모습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BTS가 2014년에 데뷔했는데 지금까지 이룬 주요 성과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단 미국의 빌보드 차트는 우리랑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요가 빌보드 차트에 100등 안에만 들어가도 한국에서 큰 뉴스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나타나서 줄줄이 1위,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등등 줄줄이 1위 곡을 찍어서 이제는 빌보드 차트 한 100위권에 한국 가요가 들어가도 별로 뉴스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일상적인 차트로 만들어 버렸고, 또 미국의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같은 주요 시상식도 역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방탄소년단이 그런 시상식에서 줄줄이 상을 받으면서 한국 가요랑 굉장히 밀접한 준 국내 시상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상도 수없이 받았고, 한마디로 영국의 BBC로부터 21세기 비틀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스타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가 급증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일은 지민과 정국도 전역하고요. 그리고 21일에는 슈가도 돌아오면서 이제 완전체가 될 텐데, 앞으로의 활동, 또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파급력이라는 건 당연히 뭐 엄청 날 텐데, 멤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방금 보신 저 두 사람의 인사에서도 보면 두 사람 다 무대 복귀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새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BC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두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지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뭐 몸과 마음을 뭐 다시 뭐 다잡았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대에 대한 기대를 지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아미들이 지금 또 이 방탄소년단 완전체 새 앨범 발표, 새로운 공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연내에 새로운 앨범이나 공연 발표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일부 매체에서는 연내 발표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저것 자세하게 준비하려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감이 커지는 게 이 3년의 이른바 군백기 동안 각각의 멤버들이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도 네. 정말 혁혁한 어찌 보면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또 얼마나 대단한 무대를 보여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이 뭐 여러 지금 제이 없이는 월드 투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뭐 진 씨도 마찬가지고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국제 스타급인 거예요. 그 스타들이 한 팀으로 모이면 당연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세계 최고의 스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 최고의 스타가 공백기를 가진 끝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전 세계적인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주요 그 랜드마크 빌딩에 방탄소년단 그 환영 그 조명이 점등이 되고 그런 국빈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내년에는 엄청난 규모의 월드 투어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붐이 다시 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어제 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좀 주목받은 게 있었는데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또 1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더라고요. 네. 예, BTS의 경제적 효과 엄청나죠? 예, 최근에 하이브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안 좋은 얘기가 좀 들려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이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2022년에 방탄소년단 입대 발표했을 당시에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증발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실망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커지는 거죠.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가 2018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그때 벌써 연간 5조 6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다라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2018년이면 아직 이들이 완전히 정점을 찍기도 전이었는데 그때 벌써 연간 경제 효과 5조 6천억 이상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더 큰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들이 2019년에 부산에서 팬미팅 했을 때 그 단일 행사의 경제 효과만 1조가 넘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들이 공연을 하면 거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 과연 이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을 하게 될지 아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투어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전역한 RM 김남준 병장 그리고 뷔 김태형 병장의 모습 보셨는데요. 저희도 축하를 함께 좀 보내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며 내륙은 20도 안팎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비구름이 지나는 서울은 한낮에 26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름이 본격화하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속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에 청주 29도, 전주 30도, 경주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모레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많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